그럼 다음으로 권위적 신뢰에서 합리적 신뢰로 미술품 감정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박효은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사 박효은입니다. 우선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학회장님과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미술사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문화재청과 함께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이런 주제 하에서 미술사학과 관련된 여러 범주와 개념을 이렇게 점검해보는 이런 좋은 기회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쁜 마음입니다. 대학원 석사과정 1학기 시절에 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미술사학 연구 회고와 전망 특집호에 실린 여러 기사들을 읽으면서 공부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시점에 이렇게 학회 초대로 발표를 하게 되어서 기쁜 마음이 컸던 반면에 부담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주제 자체가 너무 어려웠었고 미술사과의 차이를 구별하면서 감정에 관여하기를 꺼려해온 이런 학계의 분위기라든지 진위 문제가 부상하면 학술 전문으로 결론을 찾아가기보다는 시비와 논쟁과 소송의 온상으로 전락하기 쉬웠던 몇몇 전례들이 떠올라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발표 요청을 수락한 이유는 첫째, 감정이 미술사 연구 방법의 일환임을 전공자 사이에서 확인해둘 필요성, 둘째, 21세기 초 한국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합리적인 미술품 감정 서비스 제공 방안 정립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임을 알려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 이 두 가지 문제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회화 수집 활동과 화단의 관계를 고찰한 이래 도시문화와 수장가, 후원자, 미술시장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온 저로서는 17, 19세기 한국과 중국의 수장가가 화단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면서 감정이라든지 위장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20세기에 갑자기 출현한 분야인 양 그렇게 설명하는 논리를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동기창이라든지 석도는 물론 정선, 심사정, 김홍도 같은 중국과 한국의 주요 화가 주변에 시장이 산재해 있었고 화가나 수장가, 후원자는 그들 자신이 감시관을 보유한 감정가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의 연구 과정에 접한 지식과 여러 경험을 토대로 미술품 감정을 미술사 연구 방법의 일환으로 확인하면서 시장이야말로 구매자와 매도자 모두의 안목을 단련시킨 가치 판단의 원천적 현장임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선 미술사 연구와 감정과 시장의 연관성을 말씀드린 뒤 미국에서 학문적 방식으로 진행된 감정 사례를 소개하고 그와 비근한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정과 미적 양산의 공통 배경인 시장을 주목함으로써 작품이 가진 가치를 결정하는 감정의 면모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 바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기여할 실용 학문으로서 미술품 감정의 미래 가치를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미술품 감정은 원작과 모조품을 구별하고 좋은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을 분별하며 미술품의 상태와 질, 재료, 출처, 용도, 연대, 작가 등을 확정하고 평가하는 행위와 활동을 말합니다. 미술품은 미적으로 경험되기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형식과 관념과 내용을 가진 인공의 물건, 사람이 만든 물건이므로 이를 감정하는 일은 통상 작품 수집에 관심을 둔 소장가, 박물관, 미술관에서 일하는 학예연구사 또는 작품의 연대와 출처, 작가 등과 관련된 사안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작품의 질적 특성과 상태를 평가해서 학문적으로 기여하는 전문가를 다 포함하는 감정가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원작 내지는 진작이 가진 보다 훌륭한 미적 품위를 알아보고 좋은 작품이 가진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을 식별하는 특별한 역량의 보유자로 기대되는 만큼
감정가에게 있어 미적인 묘사에 민감한 전문성, 작가, 연대, 진위를 판별하는 지식의 정확성은 필히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중국에서의 서화 감정과 서화 위장 문제를 논한 설영련 교수는 미술품을 둘러싼 시장과 감정과 미술사의 관계를 명료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품이 유통 영역에서 특수 상품화되면서 화폐의 기능을 갖게 되고 위조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런 위조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새로워지면서 미술 시장이 혼잡해지게 되었을 때 수집가와 감상가의 판별 요구에 부응하여 미술사가의 어떤 임무로서 미술사 저작들이 나타나서 미술품의 진위를 감별해주는 이런 과정들이 물 흐르듯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흐름을 파고들면 장원원이 역대 명하기를 지은 구세기와 주밀이 운현과한록 또 이일하의 미수원 일기가 각각 저술된 13세기, 16세기 중국에서 작동하던 미술시장의 면모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즉 당대 이래 명대까지 왕도를 비롯해서 강남의 주요 도시와 지방에 있던 사찰이나 관아의 일부, 장시, 주점, 식당, 찻집, 장왕점, 서점, 서학포 같은 공공영역과 개인의 서재나 정원, 배 등의 사적인 공간에서도 전시되고 소유되고 감상되고 또 유통되고 매매된 서화와 관련된 일화, 또 수장가나 후원자 및 화가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작품을 보여준 화상과 매매를 준비한 감정가의 일화를 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사연을 하나하나 추적하다 보면 주미를 위해 그가 가본 적 없는 고향 땅 제남의 실경을 그려준 1295년 조맹구의 흔적, 또 항성무의 1652년작 상우도에서 동기창, 진계유와 함께 서화를 감상하며 담화를 나누는 이일화의 모습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좀 전에 보셨던 조맹구의 작화 추색도를 비롯해서 수많은 명화 법서를 소장했던 16세기 후반의 항원변은 지금 이 뒤편에 있는 항성무의 할아버지이기도 한데요. 전당포를 경영한 보리 대금업자로 청년 시절의 동기창이 좀 늙었죠. 청년 시절에 항원변의 집안에 있는 고서화를 보면서 안목을 키울 수가 있었고 그런 대수장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장품의 수장인을 남발하고 구매 가격을 표시해 두기까지 했던 괴습의 보유자로 악명이 높았죠. 특히 소장품의 매매가를 기입해 둔 것은 당시로서는 퍽 이례적인 기행이었는데요. 유명한 왕이지의 평안 하여 봉귤첩의 끝부분에 이렇게 200금에 샀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적어두고 있고, 보다 더 후대에 또 다른 사람이 300금에 그 다섯째 아들이 이걸 다시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던 그런 이야기를 적어둔 그런 가격표가 있습니다. 소장자가 가격을 자의적으로 더 높여서 팔 수 있었던 그런 것까지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양 있는 뭇사람 사이에서 비난받던 그의 독특한 습관 덕분에 16세기 강남 지역에서 서화가 고가의 상품이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더 모아서 항원변이 소장했던 그림의 가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17사례를 추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장이라고 하면 어떤 상점이라든지 갤러리라든지 물건을 파는 그런 장소만 그러니까 연상하기가 쉬운데 이런 명품 그림들일수록 개인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자체까지도 시장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 전반적으로 그런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한 명말과 청대를 통해서 나온 감정서들과 작품 또 문헌을
다 함께 이렇게 고찰해 보면 당시의 미술 시장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헌들과 작품 분석에 기반해서 중국 미술사의 감정 문제에 관한 논저들이 집필되었고 국내에도 상당수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괴화사에서의 감정이 만기파 전체 작품의 분위기를 보고서 진위를 판단하는 만기파의 감정이 있고, 또 문헌에 기록된 그림에 관한 기록들 위주로 사실을 확인하는 저록파, 그리고 그림에 찍힌 관서라든지 인장을 확인해서 접근하는 관임파, 이런 다양한 분파들에 의해서 회화 감정, 서화 감정이 이루어져 왔음이 정리가 된 바 있는데요. 아마 실제로는 이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감정의 그 가치를 이제 높여주었을 것 같고요. 만기파의 감정이 주관적인 판단에 우려가 있는 것만큼이나 관인과 또 저록이 위조되어서 그 자체가 사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황원변이 초창부록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로 또 화수라고 하는 책의 교정자로 소개가 되기도 하지만 초창부록은 위서로 간주되는 추세고 또 화수는 1597년에 출판되기 때문에 1590년에 사망한 사람이 교정을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또 장태계라고 하는 사람은 명말에 고해록이라고 하는 20권의 수장록을 만드는데요. 자기 소장품을 가짜로 만들어서 책 자체를 통째로 위조한 그런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도 실제로 명말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볼 때 이런 문헌 위조, 작품 위조 이런 것들과 진위 감정을 위해서 싸우는 이런 일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미술사 연구와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중국의 서화 감정학이 현대 자본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20세기 미국에서 중국 미술사 내지 중국 회화사로 거듭났던 것은 새삼 주목되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는 청왕조 몰락 이후 중화민국이 수립되고 이어진 내정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는 그런 정치적 격변에 따라서 다량의 명화, 법서를 포함한 미술품이 일본, 미국 등 외국으로 흩어지고 또 1949년 이후 중국자 다수가 대륙을 떠나서 대만, 홍콩, 미국 등지로 이주하는 대대적인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보스턴 미술관, 클리블랜드 미술관, 넬슨 갤러리, 프리어 갤러리 등 대형 미술관에서 양질의 중국 회화를 구입해 소장할 수 있었던 미국에서 연구 인력이 확충되었는데, 그래서 여러 전통적인 중국학 소양을 갖춘 중국계 학자들의 연구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게 됩니다. 이들이 본토 중국 학자와 크게 달랐던 점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상하탑에서 활동한 것과 서양 미술사의 형식주의 방법론과 양식 분석에 노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나치 정권의 핍박을 피해 영미권으로 망명한 독일 미술사학자가 서양 미술사 연구의 지형도를 바꾸어 놓았던 여파가 동양 미술사 연구에도 미치게 됩니다. 형식주의 학풍을 수용해 분과학문으로서 독자성을 확보한 중국 미술사는 대학의 미술사학과에 신속하게 자리 잡았고, 서구식 사고를 수용한 중국학자와 중국학을 공부한 서구학자에 의해 연구되면서 여타 중국학에 비해 쉽게 기존 학제와 박물관 미술관 체계에 편입되었고, 일본 미술사와 함께 동양 미술을 구성하였습니다. 자인 하인리 벨플린의 제자 루드비 바호퍼와 그 제자인 막스 레어,
의해서 동양 미술사의 전반적인 방향이 세워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막스 레어의 생전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시절의 제임스 케일의 모습을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베플린에게서 배우고 또 막스 레어 같은 경우에는 루드비 바호프에게서 배운 형식주의 방법론을 중국 미술사 연구에 적용시켰고 양식 분석이 동양 미술사 연구의 기본으로 자리 잡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조지 로울리가 양식 분석 위주로 중국 회화를 가리키며 원풍을 지도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연구 동향에 와이캉우, 넬슨, 주칭리, 루시저우 같은 중국계 학자들이 합세하게 되고 이들에 의한 후학 양성, 박물관, 미술관을 위한 자문 등을 통해서 20세기 후반의 중국 회화 연구가 주도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양식에 대한 연구, 이론에 대한 연구, 내용 연구, 맥락 연구, 배경 연구죠. 그런 범주로 대별되는데 공통의 관심사는 양식 분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고학적 발굴 성과가 진품 여부를 제작 시기나 출토지 관련 정보와 함께 제공해준 송 이전 시기 작품에 대한 연구와 달리 대부분 20세기 전반에 미국에 유입된 송대와 원명 청대의 회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진위감정, 연대 작자의 확인이 주된 쟁점이었고 양식 분석을 통해 주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스 레어는 중국 회화의 변화 단계와 내용에 대해서 상주 미술의 장치성, 그다음에 한대부터 송대 미술까지의 재현성, 그리고 원대 이후 청대까지의 초재현성으로 설정해서 각각을 또 세분화시키죠. 이런 설정은 시대 양식에 대한 기초 개념을 제시해 준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 제임스 케일이라든지 원퐁에 의해서 더 심화되는 그런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했던 사람이 원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중국 학자들이 소재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그것을 형식주의 방법론을 적용시켜서 하나의 자기의 체계를 만들고 전체적인 작품의 품격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이것을 주된 화두로 삼아서 자기 나름의 시대 양식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화면 위에 이 형태가 산과 나무 이런 형태들이 배열되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 형태학적인 그런 분석 틀을 만들어내고 그런 준법 체계의 선후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따져서 이런 형식들의 그 배열은 이 작품의 그 배경을 둘러싸고 있는 시대 배경이라든지 사회적인 맥락과는 또 동떨어지게 그것과는 별도로 이런 양식들의 내용 자체가 하나의 체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일반화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작품들을 분석을 하면서 개인 양식과 진작, 위작의 부분 그리고 전칭작들의 작가나 시대 배열 이런 것들을 성취해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임스 케일은 작품의 내적 논리로서의 그런 양식 변화에 너무 집중한 것이 지나친 일반화에 빠질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양식과 관련되어 있는 작품 외적인 요소들이
양식 변화와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품의 사회적 맥락, 또 화가의 사회적 지위, 미술 시장 이런 쪽으로 더 이렇게 관심을 확대시켜서 당시의 역사의 변화와 그림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식의 설명을 하고, 이런 연구가 이어지는 물질문화와 시각문화 연구라든지 신미술사학의 문제제기 이런 것과 더 부합되면서 90년대와 2000년대에 많은 학자들이 그 제임스 케일의 영향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추출해내는 것에 좀 이렇게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게 되고, 그 주변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다가 작품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가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양식에 대한 인정, 관심, 그것이 다른 학문과 미술사를 구분하게 하는 결정적인 근거였다는, 미술사 성립 초기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여타의 인문학에 미술사가 이렇게 묻혀버리게 되는 그런 경향도 약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타 인문학이 미술사에서 다루는 작품들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미술사가들이 그와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분야가 별로 없다면 미술사는 별도의 분과 학문으로서 존립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렇게 혼합이 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원퐁의 그 제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작가 연구, 또 감정 연구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석도 연구를 통해서 감정 연구를 심화시켰던 마를린 푸, 지금은 오원 글레이스틴이라고 하죠. 또 션푸, 이 두 분이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대학원 시절에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결과를 책으로 묶어낸 이런 것에서 작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실제로 서예가이기도 한 션푸의 영향하에 그 석도의 작품, 여러 작품들 중에서 오체에 능한, 여기 전서에서부터 예서, 해서, 행서, 초서에 이르기까지 오체에 능한 석도의 모습들이 지적이 되고, 그가 쓴 제발에서 동일한 글자체를 어떻게 다르게 쓰나 비슷하게 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떤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유사성을 끄집어내기보다는 이 획 하나하나의 간격, 또 이 붓으로 누르는, 또 획이 멈추는, 강하게 들어가는 또는 약하게 빠지는 이런 획들이 또 상호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실행하는 서화가의 근육의 반응, 이런 것까지도 지적해내고자 하는 그런 연구를 하여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희가 보기에는 좀 주관적이다라고도 생각될 수 있는 방법론이지만, 작품을 몰입해서 보다 보면 또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도 공감을 할 수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런 마른 갈필로 그린 먹이 아주 옅게 들어간 이런 작품에서부터 만기에 먹을 흥건하게 사용한 이런
금능해고첩에 있는 장면에 이르기까지 붓을 사용하고 먹을 사용하는 그런 변화의 폭이 상당히 넓은 이 석도의 면모가 드러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석도의 진작과 위작을 어떻게 구별해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많이 알려진 이 석도의 작품 하나는 진작이고 하나는 20세기의 모작인데 이 부분과 이 부분 두 개를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비슷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동일한 똑같은 작품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부 묘사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진작이고요, 이쪽이 가짜이고요. 특히 밭 가는 농부를 묘사하는 이런 먹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진짜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이 자유롭게 먹을 운용했던 것과 달리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은 이렇게 응축된 형상을,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형상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랫부분이 석도가 그린 거고요. 윗부분이 그때의 석도의 그림을 모방한 모작인데 이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놀랐어요. 너무너무 비슷해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그거를 알려주지 않고 내놨을 때 감지할 수 있는가, 어느 게 석도 것이고 어느 것이 아닌지를 감지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이거를 봤을 때 기가 죽었습니다. 석도의 작품을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것은 장대천의 그 스승의 동생이었던 이석이가 모작한 건데요. 거의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르다라는 것이 보이고 이쪽이 조금 더 이렇게 긴장이 풀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작품이 이석이의 모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장대천이 그렇다라고 이 화첩 밖에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석도 연구에 있어서 장대천은 석도의 위작을 만들어낸 사람으로도 유명하지만 이렇게 석도의 이모작을 만들어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화첩에 있는 이 부용 장면에서 이 동일한 도상이 다른 작품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여기서는 이게 가짜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석도 자신이 자기 작업하는 그 원고, 화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작업에 이걸 활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도상, 직업화가로서 주문자의 그 요구에 부응해서 작업을 하면서 동일한 도상으로 이렇게 그려내는, 다른 시기에 그려내는 이런 작품들을 볼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석도 작품을 어떻게 감정할 수 있을까,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가 자신이 직업 화가로서 자기 작업 방식 자체가 어떤 특정한 모범을 가지고서 이것을 활용하는 그런 양상이 있을 때, 그리고 다른 화가가 특정 화가의 작품을 의도적으로 모방해서 위작을 만들어낼 때, 이런 경우들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고민이 생겼고, 시가감정의 부분들이 있는데요. 작품의 그 가격을 수량화시켜서 평가하는 그런 감정 기법이 미국에서 이제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국 회화사를 공부하는 사람들보다는 시가감정 자체를
전공하는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향이 많았고, 이 시가감정 분야 자체가 미국에서도 80년대 이후 90년대, 2000년대를 통해서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고 지금도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품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이 미술품의 가격을 알려준다라는 점에서 되게 실용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날 우리가 소더비나 크리스티에서 판매되는 작품들을 실제로 구입하기도 하고 그 가격을 많이 참고해서 그 작품을 구입할 때 활용하기도 하는 것을 봤을 때 이제는 이런 시가감정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통사회와 20세기의 현대사회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전통시대의 그 시장과 오늘날의 시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미술시장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시대의 미술시장이 오늘날 미술사가들이 관심 가졌던 그 영역에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다라는 그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그 아주 기저의 배경이 되고 있었다라는 그런 점과 더불어서 후원자 네트워크, 또 직업화가와 불특정 도시 수요자의 관계, 또 유통 매매의 공간, 이런 층위에서 시장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날 현대 미술 시장에서 1차 시장과 2차 시장을 구분을 하면서 화랑 같은 경우에는 1차 시장으로 작가와 연결해서 작품을 판매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야기되고, 작가의 수중을 떠난 제3자에 의해서 유통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매회사를 대표로 하는 그런 2차 시장, 이런 각각이 성립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전통시대의 시장과 연결해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미술품 감정과 미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현대 학문으로서 한국 미술사학이 축적해온 역사가 거의 100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진위 구별이 학계의 화두가 된 것은 2000년대로서 1995년 말에 개막한 단원 김홍도 탄신 250주년 기념 특별전이 기폭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70여 건, 200여 점의 김홍도 작품이 대량으로 모여져서 소개되는 가운데 금강사군첩이라든지 비려 원유도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작품 같은 같은 20점 남짓의 작품의 진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이때부터 이런 진위 시비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과 체계적인 감정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필요성이 필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장가가 중심이 된 전통 감시관의 존재와 동향을 추적하고 작품 감식이 진위와 우열, 시대와 작자, 또 가격 등을 판정하는 분야이라는 점, 또 이름난 감식가가 대부분 수장가였던 과거와 달리 20세기에는 미술사가들이 유력해졌고 이 방면의 권위가 학계에 있으니 사회적 횡령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그런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런 학계의 은은한 반향에 의해서 중국 회화사에서의 감정에 관한 양상들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이어졌고요. 예술의 전당에서 중국 회화 위작 진작전이 개최되는 등 이어지는 그에 대한 관심들이 나왔고, 진상으로 알려져 있는 이동천 박사의 감정에 대한 단행본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한국미술사교육학회가 미술사와 감식이라는 학술대회를 열기도 했고요. 또 한국미술사학회에서도 같은 해에 동산문화재라는 그런 범주 하에 일반 동산문화재의 불계 반출 금지를 위한 문화재 감정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연구 용역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술품 감정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일반에 제시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하는 그런 기반에서는 이런 감정 분야에서 세부를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특정 화가의 독특한 묘사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가짜 작품으로 이렇게 부채살이 펼쳐져는 그 결과 상치되는 글씨들이 쓰여 있는 이런 점이 이 기려 원유도가 가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근거가 되었었는데, 여기에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런 말의 노새의 다리 관절을 하나하나 묘사하는 이런 방식, 그리고 표정을 부여하는 정가획의 필집, 그게 이제 동물 표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고 있는데요. 그게 김홍도에 알려져 있는 문시 동의도라든지 기노세령 계회도에 나타나 있는 표현과 상당히 일치를 해서 이 작품이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김홍도의 진짜 작품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 주로 그 글씨를 쓴 오관이라든지 육사도 이런 사람들이 그 글씨의 형태의 특징, 또 인주의 모습, 그리고 쓰여 있는 시와 그림의 일치 여부, 이런 것을 비교를 해가면서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진짜 작품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증명해내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지금 보스턴 미술관에 있는 심사정의 당시도 같은 경우에 시인은 허혼의 시를 쓰고 있고, 그림은 산에 은둔한 산거도의 일종을 그리고 있는데, 이 시를 읽어보면 높은 누각에서 강변을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여서 이게 딱히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 작품이 심사정에 의해서 시도된 게 맞는가, 그런 의심되는 작품이 있었다. 이제 그 박미의 그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한 거죠. 금강산 오경 사천 이병현 진적이라고 되어 있는 화첩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글씨체는 이병현의 글씨체로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림도 이병현이 그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는 아직까지 이병현 시집에서 이제 확인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 뒤에 있는 제발 중에 석초가 쓴 제발이 있어요. 둘 다 석초의 제발이고, 이 그림을 감상하고서 그에 대해 제발을 쓴 게 있는데, 신묘년이 1777년이어서 그 즈음에 이제 안호가 감상하고 글을 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길상암이라든지 그러니까 총석정에서부터 묘길상을 이르기까지 금강산을 그린 것을 이제 볼 수 있었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총석정도 또 묘길상도 없지만, 조사를 하다가 이것은 이제 좀 전에 봤었던 이 석초가 석초 안호의 글씨이고, 김광국과 친했었던 이 중인 여왕 시인 그 안호의 글씨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화첩과 관련된 그림들이 원래 77년 이전에 그려졌던 그림이 맞다라는 것은 확인을 했고요. 그와 별도로 4개의 축으로 개별로 장황된 그림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동일하게 사천
작품의 서명과 시가 있고 접혔던 자국이라든지 본래 화첩이었던 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여서 원래는 그 좀 전에 보여드렸던 금강산 오경첩 그것과 같은 화첩에 있는 작품들이 현대에 개별 장황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사례로 판단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오늘날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서는 어떤 정형화된 대가와 작가가 있어서 그 사람의 그 작품에 대해서 화풍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시되고 또 시장에서 유통되는 작품들을 보면은 불분명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양식 분석이라든지 개별 작품들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그런 과정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걸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봤었던 이렇게 파첩된 상태의 작품들이라든지 인장이 위조가 되고 심지어 문헌이 위조가 되고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료 비판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그 역사를 미술사를 써나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애로점이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 작품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같이 작품을 걸러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중심을 잃고 역사를 서술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게 지금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미술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미술에 관심을 갖는 다른 전공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똑바로 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장황하게 제대로 이렇게 잘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효은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